지난 시간에 이어 기업 리스크 관리 특강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CSA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SA 개요와 유래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CSA는 Control Self Assessment의 앞에 CSA를 따서 붙인 내용인데 내부 통제 자체 평가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 기업에서의 그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담당자가 그 현업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그 현업 담당자가 스스로 그 자신이 하는 업무 중에 내재되어 있는 리스크를 식별하고 그 다음에 통제를 스스로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그 평가 결과로 통제를 개선해서 그 기업의 운영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여가는 활동을 내부 통제 자체 평가라고 합니다. 이 내부 통제 자체 평가는 이미 그 선도적인 기업에서는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1986년에 이미 걸프 캐나다 리소스라는 그 전력 회사에서 처음 이것을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이름인 GM, 제너럴 모터스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그 비행기를 만드는 보잉사라든가 소니 이런 회사들이 그 촉진 컨설팅이라는 개념으로 CSA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 그러니까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에 금융기관 특히 은행의 리스크 관리 제도가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바젤 2 자기자본 규제가 시행이 됐는데 이 바젤 2 자기자본 규제에 운영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의 운영 리스크 관리 체계가 도입되면서 CSA 방법이 국내에 발전되고 또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리스크 자체 평가 또는 리스크 관리를 법으로 정해져서 일반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모두 CSA를 하고 있습니다. CSA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SA는 자, 현업 업무 담당자가 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현업 업무 담당자가 스스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업무 내에서 리스크 관리 활동을 개선하는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또 이제 기업 전체적으로는 이를 통해서 리스크 문화를 전파하는 그런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하게 이제 세 가지 프로세스로 볼 수 있는데, 자, 1단계에서는 그 업무에 포함되어 있는 리스크를 파악하는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리스크를 현재 어떤 식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그 통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단계이고
세 번째는 그 통제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면 그 통제 개선 활동을 하는 단계로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그 주요 리스크를 파악하는 단계, 인식하는 단계인데요. 그 현업 담당자에 의한 리스크 중요도를 평가하고, 그리고 그 조직 내에서 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 내에서 그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중요한지를 우선 순위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각 담당자가 한 그러한 그 리스크 파악을 전 회사적으로 전사적으로 이제 확대해서 주요 리스크를 파악하는 그런 단계가 1단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해볼 테니까 오늘 여기서는 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통제 수준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현재 리스크 저감 통제 상태, 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통제 상태의 설계 평가와 그 다음에 운영 수준을, 그게 실제 설계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수준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설계 평가는 그 리스크를 통제하는 그 디자인, 설계가 적절한지를 평가하고, 그 다음 운영 평가는 설계한 대로 실제로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리스크 수준, 자, 1단계에서 파악한 리스크 수준과 2단계에서 파악한 통제 현황을 고려해서 개선 대상을 선정을 하게 돼서 그래서 OP라는 것은 이제 Operations Risk, 운영 리스크인데 운영 리스크 인식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단계에도 이 세 번째 단계의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CSA 리스크 평가와 통제 평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단계에서는 리스크의 빈도와 강도를 평가해서 리스크 수준을 예측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그 리스크 빈도라는 것은 어떠한 리스크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고, 리스크 강도는 그 리스크가 실제 발생하면 우리 기업에 얼마나 큰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이것을 리스크 강도로 하는데, 이 리스크 강도를 이제 예측하는 거죠. 평가한다는 그런 말을 씁니다.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요 그림인데요. 영향과 빈도를 조합해서 이제 이런 매트릭스를 만들게 되는데, 그건 뒤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통제 설계와 통제 운영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실제 통제 설계와 통제 운영을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가 설계와 운영의 평가 결과를 조합해서 그 통제 평가의 등급이 취약한지 양호한지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첫 번째 리스크 등급이 낮은지 높은지를 Y측에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통제 설계와 운영이
취약한지 양호한지를 X축에다가 표시를 하면 이 매트릭스 안에 리스크 등급과 통제 수준을 모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4분면으로 나누면 요 하얀 분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이 낮고 통제도 잘 되고 있는 그런 분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등급도 낮고 통제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뭐 이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이제 분면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우측 상단에 이 빨간 부분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은 리스크 등급도 높고 그 현재 통제 수준도 취약합니다. 그러면 이 분면에 뒤에서 이제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말을 쓸 텐데 이 분면의 포지셔닝, 즉 위치한 그런 위험과 통제 상태에 있는 것들은 기업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심각하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돼, 개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이 개선 대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CSA의 영향평가 기준인데 영향이라는 건 강도잖아요. 그 리스크가 실제 발생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세 가지로 재무손실, 최대 손실 예상 금액, 그 다음에 당사 평판, 우리 회사의 레퓨테이션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중단의 영향, BCP라든가 이런 업무 중단의 영향의 관점에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영향평가의 기준을. 자, 그래서 그 영향평가의 기준을 1, 2, 3, 4, 5, 5등급으로 나눕니다. 보통. 그래서 재무손실, 최대 예상 손실 그 리스크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 기업에 최대로 손실을 가져다 주는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일 경우는 이제 기업이 좀 규모가 큰 기업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리스크 등급이 낮은 1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는 2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1억 원 이상이고 10억 원 미만이면 3등급으로 이제 점점점 그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4등급, 그리고 50억 원 이상이면 5등급 아주 심각한 리스크 영향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레퓨테이션 평판에 주는 그 영향을 가지고 이 등급을 매기면, 자, 1등급은 고객의 단순 불만,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고객의 단순 불만만 유발한다면 1등급으로 할 수 있고, 또 일부 그 언론 보도 그리고 감독기관의 제재, 즉 개선이나 시정, 주의 등의 감독기관 제재가 있을 경우 이 정도를 2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중파 방송, 이제 KBS나 SBS나 MBC 공중파 방송에 보도가 되고 감독기관에서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3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또 공중파뿐 아니고 국내의 모든 미디어에 보도가 되고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을 정도의
심각한 영향이라면 4등급으로, 그리고 국내뿐 아니고 국외 미디어에도 보도가 되고, 또 외부 감독기관의 기관 제재나 임원 제재와 같은 심각한 제재를 받게 될 경우를 5등급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무 중단의 영향의 관점에서 이 리스크를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표는 30분 정도 업무 중단이면은 1등급, 30분에서 3시간 정도면 2등급, 하루 종일 업무가 중단되는 경우는 3등급, 하루를 초과해서 5일 미만인 경우, 일주일이 이제 워킹데이가 5일이니까 5일 미만인 경우는 4등급, 일주일 이상 업무 중단 영향을 미칠 정도면 5등급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기업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이거는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빈도, 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를 가지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또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은 10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한 그런, 그러니까 이제 10년이면 아주 오랫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1등급, 3년에 한 번 발생 2등급, 그 다음에 1년에 최소 한 번 발생이면 점점 이제 등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1개월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4등급, 일주일에 한 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심각한 빈도로서 5등급으로 이렇게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업이나 또는 그 업무 담당자가 하고 있는 그 업무의 성격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로 빈도 평가 기준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앞에 그 발생 빈도와 그 다음에 또 영향도를 이제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한 것을 하나의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기준을 한 매트릭스에 포함시켜서 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Y축은, 자, 여기 Y축은 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사소한, 경미한, 상당한, 중대한, 5등급은 치명적인 이런 영향으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X축은 발생 빈도, 그러니까 발생 빈도가 희박하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확실시된다, 이런 식으로 5개로 평가를 해서 이것을 이제 조합을 해서, 그러면 5 곱하기 5니까 이 셀이 25개가 되는데, 그 셀을 1, 2, 3, 4부터 해서 쭉 25까지 번호를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호가 높을수록 뭐예요? 발생 빈도도 높고 영향도도 심각한 그런 중요한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빨갛게 표시된 18부터 25에 해당되는 그런 경우는 심각한 A등급, 급히 조치를 취해야 될 등급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파란 부분은 발생 빈도도 낮고 발생했을 때 영향도도 아직은 미미한 그런 상태의 리스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를 인식해서 그 리스크의 강도와 빈도를 평가해서 여기다 이 매트릭스에다가 포지셔닝을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개의 리스크를 여기다 포지셔닝을 시켰을 때 우측 상단에 위치하는
심각한 리스크를 5개든 몇 개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툴이 이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우리가 봤던 그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그 매트릭스, 앞에 매트릭스에 의해서 리스크가 낮으냐 높으냐를 다시 이제 여기에다가 포지셔닝 시키고, 그러니까 새로운 매트릭스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크 통제 매트릭스입니다. 그리고 X축은 통제가 취약하냐, 통제가 양호하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파란 그 분면의 경우는 리스크가 저위험, 리스크가 낮고 통제도 양호한 거죠. 여기 통제가 취약, 양호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를 취약으로 하고 0점에서 먼 X축을 취약으로 하고 가까운 X축을 양호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요 리스크와 통제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4분면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4분면으로 나누는 작업이 이제 이 매트릭스에 포지셔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파란 부분을 보면 저위험 통제 양호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통제 활동만으로도 위험이 충분히 예방되고 적발되고 있다라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 분면이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빨간 부분을 보면 위험도 높고 그 다음에 통제도 취약해요. 현재. 그런 경우는 자, 위험도 높고 현재 통제도 취약하면 리스크의 영향을 줄이고, 리스크 영향을 뭐예요? 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기업에 미치는 그 손실이나 평판에 주는 그 영향을 줄이고, 그 다음에 현재 하고 있는 통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고 경영진이 관심을 갖고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을 시급히 해야 되는 그러한 리스크가 바로 이 빨간 부분에 해당되는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부분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런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게 고위험이지만 통제가 양호한, 그러니까 위험은 높지만 통제 상태는 양호한 그런 분면은 위험 수준이 위험 선호도 이하로 유지되는지 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서 위험 선호도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운영 리스크 관리 목적이 리스크를 제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 리스크 이하로 관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리스크, 자녀 리스크의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위험 선호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위험 선호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수준이 위험 선호도 이하로 유지되는지, 그러니까 자녀 리스크 이하로 유지되는지 통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위험과 통제라면. 자, 그리고 이제 노란 부분은 위험은 낮은데 통제 상태가 취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대응 방안을 수립하면 되냐 하면, 작은 위험이라도 누적되어서 큰 위험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시스템화를 통해서 작은 실수를 예방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분면에 해당되는 리스크와 통제라면. 자, 이게 뭐 굉장히 지금 압축된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면 반복해서 들어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리스크 관리 방법만 잘 익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이나
또 직장에 들어가서도 굉장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지금 제가 사례로만 보여드리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개인 리스크 관리 방법에 적용하는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CSA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개인 리스크는 누구나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운영 리스크의 컨셉을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이게 이제 운영 리스크에서 우리가 봤던 그 그림이잖아요. 그거를 나와 우리 가정의 삶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학생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장이 되거나 지금 또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처럼 가장이라는 그런 그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자, 우리 가정의 재무나 위험 인식 수준에 따라서 이게 이제 우리 가정의 그 현재 그 문화예요.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를 따져볼 수 있고 또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의 삶이 그 이슈가 되는 것들이 다 여러분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의 전문성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의 지금 재정 상황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화합을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의 이 가정 생활에서의 그 체계와 프로세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부적절한 가족 인식 대비 부족 프로세스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아직 충분하지 않으면 여기에 잠재 위험이 있어서 거기 가정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 사건에 의해서도 우리가 이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족 중에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엄마 아버지가 그 다른 사람들 보증을 서서 사기를 당한다든지 그런 가정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재해, 뭐 화재가 난다든지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막상 가정에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러면 이게 재무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또 과정 자체가 파괴되는 그런 영향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외부 관계로는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가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친인척과도 또 관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이 일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과도 또 연계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가정의 그 중요한 그 위험이나 리스크를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 가정 구성원의 일상생활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그 리스크의 구조는 원인, 리스크, 영향, 예방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발생할 원인들이 뭔지를 조사하고 실제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고
그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그러면 이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분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리스크는 가정 내부뿐 아니고 외부 사건에서도 발생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휴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휴학을 해야 되냐? 그러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섰다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됐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데, 그게 결국 뭐예요? 이게 리스크 관리를 잘못한 거죠. 가정의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리스크가 발생하면 그 리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가정 상황에 대해서 사례를 보겠습니다. 원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직장에서 우리가 CSA를 하는 건데, 그것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정의 사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가정의 사례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리스크 손실 사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실직, 직업을 잊어버리는 거죠. 요즘 코로나19가 2020년 기준으로 코로나19가 이제 그 평범한 일상을 많이 바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러니까 직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 것이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거의 수천만 명이 직업을 잃었어요. 이 실직 위험, 그 다음에 외부 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사업하는 친척의 보증을 섰다가 몇 억의 손해를 보는 그런 것도 이제 일부 외부 사기죠. 그 다음에 작업상 안전사고, 아버지가 건설 작업장에 일하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다쳤어요. 그 다음에 가족들 간의 문제, 예를 들면 자녀가 게임에 빠졌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산의 손실, 우리 집 자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의존형 위험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든지, 아들이 게임 중독에 걸렸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의존형 위험이라고 그래요. 뭐에 중독되는 것을. 자, 근데 이러한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과 직업이 충분한가? 그 전문성과 직업이 충분하지 못하면 실직 상태가 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재정 관리를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그래서 부모가 아빠가 외부에서 보증을 쓰기 전에 그렇게 보증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있고, 또 그리고 현재 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지 않는 재정적인 관리를 잘 되고 있다면,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거죠. 가족과 가족끼리 서로 잘 얘기하고 대화 나누고 관계가 좋은지, 그 다음에 건강 취미,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과 또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요런 것에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생 원인에 어떠한 발생 원인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여서 재무적 손실이나 비재무적 손실이 초래될 위험, 이렇게 리스크를 요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인식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래요. 예를 들어보면 직업 수요 변화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조기 은퇴함으로 은퇴 자산이 부족할 리스크.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조기 은퇴가 리스크잖아요. 그 결과는 은퇴 자산이 부족할 리스크고 원인은 직업 수요 변화에 대한 전문성 부족. 이렇게 우리가 리스크를 인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 지나친 취미 몰입으로 가정 불화가 발생하여 부부 리스크에 노출되는. 자, 그러니까 부부 리스크가 발생했어요. 요즘 불화가 많잖아요. 이혼하고 이혼한 자녀, 또 가정 생활을 해도 또 불화가 있고. 그건 뭐냐? 그 원인이 여기서 뭐예요? 남편이나 아내의 지나친 취미 몰입, 여기 의존형 위험인 거죠. 그 원인에 의해서 가정 불화라는 리스크가 발생했고 그 결과로 부부 리스크에 노출되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금융 지식 부족으로 투자 자산 관리에 실패하여 은퇴 자산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부모 세대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이죠. 투자 자산 관리를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금융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원금 손실형 펀드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몇 억씩 손해본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종종 보도가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펀드에 가입을 해요? 금융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또 운동 부족으로 질병이 발생하고 보장자산이, 보험이에요. 보장자산이 부족해서 의료 빈민이 될 리스크. 여기가 운동 부족, 원인, 질병 발생, 그 다음에 결과, 의료 빈민. 이렇게 우리가 리스크를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CSA 사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리스크의 유형과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면, 자, 전문성, 직업과 관련된 유형, 재무 은퇴 준비, 가정 자녀 유대, 건강 취미, 이렇게 우리 삶의 핵심 요소를 분리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제가 들어봤어요. 실제 이것은 이제 개인 리스크 관리 평가를 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자, 직무 능력 부족으로 평생 사분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소득에 머물 리스크. 사분면이라는 것은 전문성도 부족하고 단위당 벌어들이는 임금도 부족한 것을 사분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직무 능력이 부족해서 평생 사분면을 벗어나지 못해서 낮은 소득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리스크. 그 다음에 IT 기술, 즉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한 적응 미흡으로 실직할 리스크. 또 종사 업무의 안전 위험으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어 직업 능력을 상실할 리스크. 회사의 부도로 직장이 폐쇄되어 실직하여 재무 능력을 상실할 리스크. 이런 것들이 전문성과 직업과 관련한 개인이 당할 수 있는 리스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무 은퇴 준비 쪽으로 봅시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상상해 보세요. 지출관리 미흡으로 순자산 증식에 실패하여 5대 자산을 불충실하게 가질 리스크. 그러니까 5대 자산이라는 게 이제 예비자산, 그 다음에
주거자산, 은퇴자산, 투자자산, 보장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5대 자산이 충분하지 못하면 은퇴 후에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또 금융지식 부족으로 친구 부채 보증, 친구 파산으로 장수 리스크에 노출. 그러니까 장수 리스크라는 것은 이제 내가 모아둔 돈은 다 써버렸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또 늦은 은퇴자산 형성 시작으로 불충분한 은퇴자산, 장수 리스크에 노출. 자, 이제 은퇴자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면 바로 국민연금과 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부모님들 세대는 그렇게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은퇴가 가까워져서 비로소 연금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퇴 자산을 충분하게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노년기에 빈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포트폴리오 투자 실패로 순자산이 감소할 리스크. 이제 재산을 잘 모았는데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쪽을 보고 투자를 하다가 순자산을 많이 이제 까먹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 자녀 유대와 관련해서는 자녀의 취업 지원, 이제 여러분들 부모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요즘 취업 시장이 어려우니까 특히 코로나19로 뭐 더 어려워졌잖아요. 자녀 취업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지원 되다 보니까 이제 대학원도 보내야 되고 아니면 또 집에서 계속 있으면서 자녀를 돌봐줘야 되는 추가적인 경제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부 은퇴자산 형성이 부족하게 될 리스크 또 이제 항원기 부부간 이해 부족으로 또 부부 리스크 관리 미흡으로 관계가 악화되어 항원 이혼에 처할 리스크 이런 사람들 실제 많아요. 여러분들 부모 세대를 상상하면 됩니다. 자녀 사업 자금 지원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자녀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부모의 그 집을 담보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또 부모님이 모아둔 돈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사업을 하면 이게 다 성공하나요? 또 주택연금 계약 파기로 인한 은퇴자산 고갈 그래서 장수 리스크에 빠질 리스크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주택연금 계약이 어떤 이유에서든 파기돼서 내가 지금 디자인했던 설계했던 은퇴자산이 이제 구멍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퇴자산이 줄어들면 또 장수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죠. 또 무계획한 자녀 교육으로 교육비 과다 지출, 또 자녀 사회 진출 실패에 빠질 리스크. 이 자녀와 관계돼서 장년기 부모들이 노출되는 리스크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이렇다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또 건강 취미, 젊은 시절의 건강관리 미흡, 흡연 음주로 성년이 돼서 그 성년 질병에 걸려서 노년기에 병고에 빠질 리스크. 자, 젊어서는 저도 이제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젊어서는 자기가 영원히 건강할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술이나 흡연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지나치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이 들어서 다 그게 질병의 원인이 돼요. 또 지나친 취미 활동으로 의존형 위험, 중독된다는 거죠. 의존형 위험에 빠져서 가족 갈등, 또 재산 탕진에 빠질 리스크.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취미생활 부족으로 진정한 취미를 갖지 못하고 노년기에 무의고, 노년기에 할 일이 없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그 무의고에 빠질 리스크. 뭐 예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수도 없이 개인 리스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리스크 관리를 전문으로 하다가
지금은 개인 위험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강도, 빈도, 그 리스크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리스크 평가를 개인 그 리스크에서도 이렇게 해보는 거죠. 이제 반드시 해야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빈도 평가, 그 리스크가 얼마나 자주 발생할 것이냐, 또 영향 평가, 강도 평가, 그 리스크가 발생하면 우리 가정에 재무적으로 또는 우리 가정에 비재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 그리고 이제 이것이 가정 비상 계획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이제 5척도로 구분하는데 이거를 2척도로 구분해도 돼요. 1, 2, 3, 4, 5로 하다가 너무 어려우면 1, 2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하면 1, 3년에 한 번 발생 2, 쭉 해서 5는 일주일에 한 번 발생. 무지하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 그것이 발생했을 때 우리 가정에 100만 원 미만의 손실을 가져왔다면 뭐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으니까 1, 또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면 2, 300에서 500만 원이면 3, 그 다음에 1000만 원 이상이면 5로 평가하는 거죠. 그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돼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1000만 원 이상 손실을 끼친다면 우리 가정에 이거는 5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재무적인 그런 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영향 평가를 1부터 5로 하는데, 자, 1은 가벼운 부부 갈등, 또는 직장인 경우는 전문성 교육 비달 정도면 이제 1이고, 또 2는 가정에서는 다소 심각한 부부 갈등, 그 다음 직장에서는 직장 내 약간의 갈등, 그 다음에 3번은 장기간 가정에서 보면 사례는 장기간 부부 갈등, 직장에서 진급 실패, 자녀 진학 실패,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는 불충분한 네트워크, 이런 경우에 이거를 3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를 볼까요? 가정에서 다소 심각한 부부 갈등, 실직, 그 다음에 심각한 질병 발생,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난다면 이건 5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비상계획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가벼운 사고라든가 1, 그 다음에 2는 다소 심각한 사고, 그 다음에 3은 심각한 사고, 그 다음에 4는 가족의 심한 타격, 그 다음에 5는 가족이 사망할 수도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1부터 5까지 평가를 영향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들었던 그런 예들을, 리스크 사례들을 이제 16가지, 1번부터 15번까지 하고 또 이제 A로 해서 16가지를 이제 리스크 평가해 봅시다. 그래서 직무 능력 부족으로 평생 사업운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저소득의 매물 리스크가, 이게 강도, 이게 실제로 발생하면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이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빈도는 2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발달에 대한 적응 미흡으로 실직할 리스크, 이건 젊은 사람들, 다소 젊은 사람들에 해당되는 건데, 강도가 5, 실직하면 하여간 뭐 심각하잖아요. 강도가 5고 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3,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사 업무의 안전 위험으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어 직업 능력을 상실할 리스크, 강도는 5, 그 다음 그럴 가능성은 1, 매우 낮죠. 자, 이런 식으로 16개의 리스크를, 인식한 리스크를 모두 강도와 빈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 표를 가지고는 우리가 한눈에 딱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스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영향이 1부터 5까지, 또 여기는 빈도가 1부터 5까지 해서 앞에서 우리가 평가한 빈도와 강도를 이제 포지셔닝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1번인 경우는 뭐예요? 1번인 경우는 빈도는 2였고 강도는 5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거 1번은 요 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요 셀에 포지셔닝 되는 거예요. 아까 5번에 앞에 5번의 경우는 빈도가 2고 강도가 5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앞에 16가지 리스크를 다 포지셔닝을 시키면 그러면 우측 상단에 위치한 5개의 가장 심각한 리스크를 우리가 선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탑5 리스크라고 해요. 우리가 16가지 리스크를 지금 모두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5개 정도 리스크는 우리가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우스갯말로 예를 드는 게 우리가 손가락이 5개다. 이거는 5개 정도는 우리가 멀티태스킹 한꺼번에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강도 빈도 매트릭스를 통해서 앞의 16가지 리스크 중에 5가지 리스크를 먼저, 이게 심각하니까 먼저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CSA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개인 리스크처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 안에 지금 수준으로 관련된 리스크를 10개, 20개 선정을 해서 그것을 탑5 리스크를 강도 빈도 매트릭스를 통해서 찾아내서 그 탑5 리스크의 그 통제를 또 평가하고 그 통제가 미흡하면 그것에 대한 통제 개선 제도를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CSA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영 기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이 기업에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이 손실 데이터 관리인데요. 자, 이게 로마의 콜로세움이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유럽 배낭여행 가면 이제 반드시 가보게 되는 그 로마의 콜로세움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그림은 그 로마인 이야기라는 시리즈 책에서 제가 딴 건데, 이 로마가 지금 2000년 전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2000년 전에 로마가 그때 무슨 인터넷이 있었어요. 무슨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었어요. 그런 로마가 1000년 동안 그 제국을 이어왔다는 것은 상당한 그 국가 경영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손실 데이터 관리가 아닌가라고 제가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 제국시 시대잖아요. 힘이 센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다 붙들어오고 그 나라에 있던 재산을 다 이렇게 몰수해 오는 그런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국가나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전쟁에 지면 뭐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이끄는 장수가 전쟁에서 이기면 큰 상을 내리고 전쟁에서 패하면
그 죄를 물어서 목을 잘라 참수형에 처하잖아요. 그런데 로마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로마가 이제 그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와 이제 3차 전쟁을 해요. 한니발이라는 그런 카르타고 장군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는데 1차전에서는 그 로마가 패해요. 그때 1차전에 그 로마의 그 장수가 스키피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둡니다. 로마는 항상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또 카르타고와 2차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1차에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카르타고를 가장 잘 아는 카르타고와의 전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스키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키피오 장군을 2차 전쟁에서 다시 장수로 선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차와 3차 전쟁에서 이기고 카르타고는 멸망하고 로마는 계속 발전하죠. 자, 그래서 이거에서 보는 건 뭐냐면 실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을 그 국가나 기업의 무형자산으로 만들어서 동일한 실수를 줄이는 지혜로 활용하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현대적 리스크관리 기법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손실 데이터 관리라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손실 데이터 관리. 자, 손실 데이터 관리 목적은 운영 리스크로 인해 발생한 손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을 손실 데이터 관리라고 합니다. 과거 운영 리스크 사건의 발생 원인과 경향을 파악하고 이 정보를 활용해서 현재의 리스크 통제 수준을 개선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사 손실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발생할 뻔한 그런 사건, 이거를 니어 미스라고 그래서 유사 손실이라고 그래요. 유사 손실 사건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향후 발생 가능한 손실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손실 데이터 관리입니다. 자, 이게 실제로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 기업에 손실을 끼친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니어미스, 유사 손실 사건이 이것까지 포함시켜서 손실 데이터 관리를 하면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손실 데이터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니어미스라는 것을 유사 손실이라는 것을 다루는 거예요. 손실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가 왜 필요하냐라고 정리해 보면, 자, 운영 리스크 손실의 경우에 회계 원장상에는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손실 데이터 컨설팅을 하러 가보면 이제 과거의 손실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의 손실을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대충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회계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회계에 보면 잡손실이라는 계정이 있는데 거기에다 다 집어넣어서 처리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손실 그 계정을 먼저 뒤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또는 수익하고 상계 처리해 버려요. 그 다음에 이자, 비이자 비용으로 또는 충당금 계정으로 처리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지만 이제 우리가 손실 데이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일반 오류 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이걸 명백히 투명화해야 된다는 거죠. 손실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유형별로 손실 사건 정보와 발생 추이를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죠. 묻어두면 나중에 그게 또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실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기업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의 책임자들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거를 은폐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겠죠. 근데 기업 운영 체계 자체가 그거를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려야 되는 거죠. 자, 손실 데이터의 종류를 보면 이제 재무 손실과 비재무 손실로 나누는데요. 재무 손실은 이제 확정 손실과 비확정 손실이 있어요. 확정 손실은 리스크 이벤트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재무 손실이 발생한 케이스, 그리고 손실의 크기가 이미 확정되고 또 회계 처리도 완료한 그런 것을 확정 손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 조정이나 자산 손실, 피해 보상, 수익 감소, 벌과금, 수수료 이런 항목으로 이미 회계 처리가 완료된 것들을 이제 까보면 그런 것들을 확정 손실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확정 손실은 재무적 손실의 발생이 이제 거의 확실히 되지만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 또는 손실의 크기가 미확정 상태인 것을 비확정 손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현재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거나 이제 은행에서 추정 손실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가 이게 비확정 손실입니다. 재무 손실은 확정 손실, 비확정 손실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확정 손실도 그 손실 데이터 수집 상태에서는 재무 손실로 정리해야 된다는 거죠. 비재무적 손실, 우리가 이제 그 강도 평가에서 재무적 손실과 비재무적 손실로 나눴잖아요. 재무적으로 명확히 계량화되기 어려운 무형가치 등의 손실 사건, 평판의 훼손이라든가 자격이나 면허의 취소 박탈 또는 전산장애, 고객정보 유출과 같은 개인정보법 위반 이런 것들은 이제 비재무 손실로 간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니어미스, 유사 손실입니다. 운영 리스크 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발생된 사건의 영향이 회사의 재무 손실로 종결되지 않은 사건. 실제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여타 손실 사건과 동일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 항공기가 운항을 하다가 기상악화, 우박을 맞아가지고 거의 사고를 당할 뻔한 사건. 근데 실제로 항공기가 추락하거나 이런 상황은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경우를 이제 니어미스로 정리한다는 것이죠.